히로스의 료코, 한때 일본 최고의 탑 아이돌로 초고속 급상승 경력을 통해 일본 연예사에서 하나의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죠. 국내 기사에선 국민 여동생 정도의 수식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일본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줬던 인물 되겠습니다. 히로스의 료코가 등장한 1990년대 중반,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불온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아이돌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완벽해 보이는 손이 닿지 않는 존재와 달리 히로스에는 소박함과 순수함, 그리고 친근함을 앞세운 새로운 유형의 아이돌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일본 젊은이들은 히로스의 패션, 머리 모양, 심지어 말투까지 흉내낼 정도였고 NTT 도코모의 호출기 광고로 전국적인 통신 문화를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엔 명암이 드리워졌고 여러 논란과 소동들, 사생활 면에서 불거진 숱한 스캔들로 사회적 논의와 미디어의 주목도 또한 높아졌죠. 이 역시 시대의 얼굴로서의 일면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중요한 건 그동안의 스캔들이 준 충격의 깊이와 여파일 텐데요. 그런데 또다시 히로스의 료코라는 이름이 일본 미디어를 달구는 희대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오늘은 그런 히로스의 료코를 통찰해보고 이번 사건을 심층적으로 파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특집 김효캐, 히로스의 료코, 시대의 상징이 남긴 뚜렷한 명함편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히로스의 료코는 히로스의 붐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시대를 관통한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나? 어릴 적부터 나카야마 미호, 고이즈미 교코, 고토쿠미코를 존경해 TV 앞에 붙어있던 지브리 애니메이션 바다가 들린다로 알려진 시코쿠 고치현에 살던 시골 소녀는 94년 중2 때 잡지에서 우연히 본 오디션에 참가해 그랑프리가 되었고 95년엔 폼클렌징 CF로 데뷔, 96년엔 하트의 S로 전국구 드라마 데뷔를 완수합니다. 고1이 되자 요코하마의 친척집에 살며 시나가와 여자학원 고등부로 진학, 연예계에선 다양한 CF 출연을 하다가 이게 터집니다. 요 NTT 도코모의 포케벨 광고로 말이죠. 한국으로 치면 고대 통신 유물 삐삐였습니다. 이 광고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히로스에는 졸업식 이틀 전 고향 고치로 돌아와 현지 친구들과 가라오케에 갔다죠. 앞서 클레어 라실과 포케벨 이 두 건이 히로스의 평생 유일한 단 2번의 오디션이었고 이 두 광고로 날개를 달자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중학교 육상부였기도 했지만요. 같은 해 9월 30일 첫 사진집인 H와 R을 동시 발매, 무려 46만 8천 부가 팔리며 이례적 데이트를 기록했고 몇 년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도대체 히로스의 료코의 어떤 외형적 매력이 일본 대중들을 사로잡았을까요? 당시 일연계에선 오랫동안 쇼커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야마구치 모모에, 요시나가 사유리, 사이토 유키, 나카야마 미호, 각 시대마다 쇼커 스타일은 있어 왔고 동시대엔 우치다 유키, 엔도 쿠미코 등이 있었는데 주로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정도였을 뿐 사회 전반에 걸쳐 쇼컷이 급격하게 확산된 건 바로 히로스에 때문이었습니다. 아예 히로스의 컷이라고 부를 정도였는데요. 히로스에는 애초에 데뷔 전부터 쇼컷 헤어의 활발한 스포츠 소녀로 히로스에라면 역시 보이시라는 이미지 전략 아래 소년 같은 중성적 매력과 투명감 넘치는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순식간에 대중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히로스에가 즉 청춘과 젊음을 상징했던 것이죠. 97년은 가장 뚜렷한 궤적을 남긴 해였습니다. 3월엔 닌텐도 광고 모델로 기용이 됐고요. NTT의 닌텐도까지 라벨을 붙이면 사실상 청순, 신뢰, 인지도, 호감도를 다 가졌다는 의미. 곧바로 다음 스텝은 시티팝 하면 떠오르는 곡 플라스틱 러브의 다케우치 마리아가 프로듀서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기 5초 전, 토마도이, 이 두 곡을 담은 싱글로 가수 데뷔를 했고 이 싱글을 60만 장이나 팔아치웠는데요. 진짜는 이거였습니다. 오카모토 마요가 작곡한 이 다이스키라는 싱글은 아사히의 미치야 사이다 CM송으로 데이트를 쳤고 이전 후지TV 스캔들 특집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당시 트렌디 드라마는 역시 후지TV였는데요. 여기서 방영한 청춘 드라마 비치보이즈에서 여관집 손녀로 나와 엄청난 인기를 끌더니
お元気ですか?私はとても元気です。 영화 주연작인 20세기 노스텔지어도 공개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홍백가 합전 무대에 올라버리죠. 가수 데뷔 년도에 홍백가 합전에 출연한 건 1980년 마츠다 세이코 이후 17년 만에 쾌거였습니다. 아이돌의 혹한기라고 불렸던 그 무렵 그녀는 원앤올리 무적의 존재였습니다. 대기업 상위 10개 광고 중 7개가 히로스였으니까요. 그러나 전성기를 맞이하자마자 논란과 남성 편력이 시작됩니다. 98년 9월 18세였던 히로스에가 21세인 배우 무라타 미츠루와 데이트하는 현장이 목격되며 첫 열애 특종이 터집니다. 무려 대낮에 손에 깍지를 끼고 전철을 탄 뒤 시부야를 걷는 대담함이 돋보였죠. 그해 말 히로스에는 와세다대 국어국문학과 자기 추천 전형으로 합격. 다음해 2월 전국의 수험생들이 헉헉대며 시험 공부에 매달릴 때 일본 무도관을 비롯한 전국 투어 무대에서 자기 추천 와세다 대학생 히로스의 료코는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었죠. 이건 동세대 수험생들을 완전히 적으로 돌려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월엔 당시 도쿄 예대학생이자 맨즈노노 모델인 이세야 유스케와의 열애가 보도됩니다. 요코하마 중화가에서 점심을 먹고 오토바이를 모으는 이세야의 등에 착 달라붙은 히로스의 사진이 주간지를 장식했죠. 그러나 히로스의 인기는 압도적이었기에 열애 보도가 나와도 인기는 전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많았죠. 이세야가 다니던 학교에 찾아가 버리는 대담함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슈퍼 아이돌은 슈퍼 아이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술렁이며 의구심이 솟아올랐죠. 초유명 아이돌이 자기 추천 전형으로 입학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인데요. 게다가 히로스에는 입학식엔 참석하지 않았으며 첫 등교는 입학 후 약 3개월이 지난 1999년 6월 26일에 하게 됩니다. さんが車から降りていきました。入学からおよそ3ヶ月経ちまして、いよいよ今日初登校となります。 이날 취재진과 학생들 3,000명이 몰리며 캠퍼스는 대혼란. 자, 初登校の感想をお願いします。すごい大変になっちゃってすいません。いやでも授業受けられて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 이후에도 수업 출석은 아주 드물었죠. 게다가 일부 학생들이 그녀를 도촬했고 화장실에도 카메라가 설치된 게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히로스에는 사실상 학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같은 해 나왔던 영화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실 비밀입니다. 나오고 ちゃん、私、直子よ。モナミの体、取っちゃった。 히가시노 게이고 원작 소설의 영화화로 죽은 아내가 딸의 몸으로 들어가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 히로스에는 이 영화에서 심야 식당의 고바야시 카오루와 열연을 펼쳤고 그래서 시체스 카탈루냐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습니다. 같은 해 철도원에서도 아련한 뒷맛을 남겼죠. ありがとう、お父さん。 그러나 2001년 만취한 히로스에가 택시에 무임승차했다는 스캔들이 보도됩니다. 촬영 전날 밤 남친 카네코 켄과 클럽에서 데킬라를 마시며 만취한 히로스에가 아침부터 택시를 타고 2시간 반에 걸쳐 150km나 떨어진 치바현 시라하마까지 간 겁니다. 지갑도 없어 택시비 4만엔을 내지 못해 결국 한 식당 노부부에게 무심코 돈을 빌려서 냈고 그 자리에 있던 팬들과 노래를 하거나 주저앉아 발목에 테이핑을 감더니 남성 팬들의 차에 동승해 도쿄까지 데려다 달라고 해 세상을 놀라게 했죠. 모델이나 남자 배우와 열애샷이 주간지에 올라와도 그 어떤 논란이 있어도 회견 없음에 노코멘트. 스캔들과 논란이 있어도 직진하는 이 패턴이 슬슬 굳어지는데요. 이 모든 마이너스를 역전하듯 프랑스 영화 와사비의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Bonjour, je m'appelle Hubert. Je m'en fous des flics. Il me faut un papier et je lui. 그녀가 좋아한다는 레옹의 릭배송이 제작했고 상대역은 레옹의 장르노. 그러나 프랑스에서 귀국 후 열린 기자회견 때 갑자기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됩니다. 이 눈물의 이유에 대해 히로스에는 今やはり感激の涙なんでしょうか。はい。広末さん今回の映画が決まった時のもう最初の気持ちというのはどういうものでしたか。最初は夢を叶えるのと自分を守ってくれる人たちのためにとなんとなく負けん気とでした。でも勝ち負けじゃないしナンバーはつけれないのは最初から分かってたので話すことないです。 라고 언급합니다만 언론은 히로스에게 정서불안이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고 한간은 히로스에가 릭배송에게 베개 영업을 했는데 영화에 출연시켜주는 조건으로 도쿄와 파리에서 데이트를 했고 릭배송 지인집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프랑스 학교에 다니는 등 사실상 릭배송과 반동거 상태였다는 소문이 돕니다.
2002년부터 베스트 앨범을 끝으로 음악 활동을 잠시 접고 2003년엔 공식적으로 제대로 수업도 못 들은 와세다대를 자퇴합니다. 재적 기간은 4년 반으로 이수한 학점은 30점, 졸업을 위해선 124학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제출한 레포트가 엉망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죠.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모델 오카자와 타카히로의 아이를 임신했고 결혼을 하겠다는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합니다. できるだけ長い時間一緒にいたいし、これからも一緒にいたいと思えて安心できてという方なので。 불과 23세의 나이, 약 2년 전에 받았다는 왼손 약지에 반지를 보이면서요. 이때는 15kg나 살이 찐 모습이었는데 연예계 일을 때려치고 싶어 고의로 살을 찌웠다죠. 시간이 흘러 2004년엔 아들을 출산합니다. 복귀는 2005년, 역시 후지 테레비의 드라마인 슬로우 댄스로 했죠. どうなんですかね。 스마부키 사토시의 출연작으로 여기서 히로세이는 주인공의 대학 시절 친구로 등장. 꽤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이 무렵부터는 아이돌 이미지를 벗고 연기자로서 변화구를 던지죠. 확실히 예전 같지 않은 위상이라곤 하나 시세이도 치바키 샴푸 광고에선 다케우치 유코, 아오이 유와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요. 2008년 돌연 이혼을 발표하고 장남의 친권을 히로세이가 가져가며 싱글맘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연기자라는 인생 2막에서 히로세이는 긍정적인 기운을 모아갑니다. 영화 오쿠리비토, 한국 개봉명 굿바이에서 히로세이는 주인공의 아내인 미카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고 やっぱり私がいないとダメね。 이 영화는 일본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 여기서 탄력을 받아 미스테리 영화 제로포커스에선 주연으로 맹활약했고 NHK의 대하 드라마 료마전에선 사카모토 료마의 첫사랑인 히라이 카오 역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습니다. 역시 히로세이 료코다. 화면에 나오기만 하면 매료시킨다. 이런 평도 과언이 아니었고 연기자로서의 입지가 완전히 다져지죠. 새로운 사랑도 만납니다. 2010년 10월 9일 히로세이는 캔들 아티스트 캔들 준과 재혼을 발표합니다. 나가노현의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 자기 존재를 세상에 증명하겠다는 이유로 온몸에 이레즈미 문신을 하고 있는 이색적인 캔들 아티스트 캔들 준은 재난이나 분쟁이 일어난 곳에서 기도회나 음악제를 개최하고 그 무대를 장식하는 것으로 이름을 알렸고 2010년 3월 IT 지진의 지원 활동을 통해 히로세이와 만나게 됩니다. 히로세이는 매일 캔들 준에게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내줬다죠. 캔들 준도 히로세이의 장남까지 행사에 불러 시간을 보냈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결혼. 따로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캔들 준은 히로세이 료코의 아들이 성을 바꾸지 않아도 되도록 이즈츠라는 자신의 성을 히로세이로 바꿉니다. 일본 사회에선 아주 보기 드문 사례였죠. 무려 13년의 결혼 생활 중에 히로세이는 연기자 폼이 오를 대로 올랐고 벚꽃 다시 한번 카나코에선 딸을 잃은 충격과 광기에 사로잡힌 어머니 역으로 강렬한 연기력을 발휘. かな子の生まれ変わりだと思うの。 꽃잎들에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중년 여성 연기를 했고 컨피던스맨 JP 프린세스 편의 특별 출연까지. 드라마도 계속 이어집니다. NHK의 성녀, 부인은 취급주의. 姑さんって何級の資格持ってるんだっけ。1級です。見返すのは無理だな。諦めろ。 TV 아사히의 나와 꼬리와 카쿠라 자카까지. 가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로 CF계에서도 끝없이 섭외가 들어왔죠. 물이 들어왔으니 노를 제대로 졌습니다. 2021년엔 다케우치 마리아와 다시 콜라보한 신곡 너의 미소를 냈고요. 이때 이미지가 얼마나 올라왔냐면요. 2013년 고향 고치현의 이미지 캐릭터로 선정되어 지역 프로모션을 전개. 히로세이는 존재감이 강하지 않은 작은 도시 고치의 자랑이자 마스코트였습니다. 2020 도쿄 올림픽 땐 성화 러너 제한이 들어갔으나 스케줄 문제로 거절했을 정도. 새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2022년엔 일본 마더스 협회가 주최하는 베스트 마더상을 받습니다. まさかこんな名前の賞をいただけるなんて思ってもおりませんでした。 그해 4월 히로세이가 출간한 에세이집 히로세이의 사고지도 행복의 형태에선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고 말했죠. 높게 올라갈수록 추락의 낙폭도 큰 법. 불륜 탐사 보도의 제1선에 있는 주간 문춘의 특종으로 요리사 토바 슈사쿠와 불륜이 터집니다. 42세, 새아이의 엄마, 그리고 기혼자. 그럼에도 투명감은 여전하다는 히로세이 료코의 경력에 짙은 어둠이 들이우기 시작하는데요. どうも、馬島真央です。 불륜 상대는 요리사 도바 슈사쿠. 그의 와일드한 외모는 요리사보단 격투가에 가깝지만 요요기 우에하라역 근처에 있는 미슐랭 1성급 프렌치 레스토랑 시오의 오너이자 일본 요리계의 혁명가라 불리며 신드롬을 일으킨 초유명 셰프죠. 이 레스토랑은 2018년에 오픈해 객단가를 2만엔 언더로는 절대 잡지 않는 것으로 이름을 알렸고 2020년부터 4년 연속으로 미슐랭 원스타를 획득.
사업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며 다른 종류의 레스토랑을 8곳이나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J리그 연습생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거쳐 31살이 되어서야 요리계에 진출한 이색 경력의 도바가 오중 네임드 셰프였으면 그를 다룬 다큐 영화가 나올 정도였고, 이 영화에서도 그의 가족의 모습이 비칩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비롯한 각종 식품 기업이 도바 슈사쿠 콜라보 상품을 잇따라 출시, 회전 초밥 체인 스시로에선 기획 상품을 만들었죠. 또한 도바가 쓴 서적 맛있는 것을 만드는 사고법과 각종 레시피 책들은 증수를 거듭했던, 그야말로 요리계에선 히로세처럼 상승 기류를 타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역시 무려 12년의 결혼 생활을 해온 기혼자였다는 거. 그의 아내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로 제빵사로 활동 중이었고요. 그래서 더블 불륜이란 단어가 주간지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모든 건 그의 3월 하순, 히로세가 레스토랑 CO에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둘은 잡지 바프하우스의 대담 특집에서 만났고 2년 만에 레스토랑에서 재회. 만나자마자 라인을 교환한 둘은 아주 빠르게 불륜에 돌입했고 약 한 달 반 이후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로세는 자신의 자랑인 각선미를 드러낸 모습으로 아오야마에 있는 도바의 다른 레스토랑을 방문. 잠시 후 자리를 비운 도바가 돌아와서 히로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히로세는 웃으며 도바 머리에 땀을 닦아줬죠. 밤 11시까지 레스토랑에서 만남을 갖던 둘은 택시로 에비스에 있는 일식 창작요리집에 갔습니다. 몇 시간 뒤면 도바에겐 다음 스케줄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만나왔던 것이죠. 이 정도가 데이트라면 실제 관계는 비교적 한간날이 이루어졌습니다. 스케줄이 없는 날 낮이면 맵시 있게 차려입은 히로세가 도바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방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가지다 밤 9시가 되면 집을 나와 택시로 도심의 고급 호텔로 향했고, 모자를 푹 눌러쓴 히로세가 먼저 체크인, 그리고 시간차로 도바가 호텔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바는 나름 알리바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젊은 스텝을 한 명 고용해 호텔방 문 앞까지 같이 들어갔고, 스텝은 다시 밖으로 나오는 방식이었죠. 이날은 히로세가 일정이 없는 5월 4일과 5일, 그리고 도바의 생일은 5월 5일. 그래서 시간차 숙박은 2박이나 진행됩니다. 뉴스포스트 세븐은 이 호텔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블러드앤 사진을 공개했고, 인터넷 코난들이 이 단서를 추적. 이들이 이용한 호텔이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세룰리안 타워 도쿄 호텔이라고 특정했죠. 로비의 색감과 느낌을 대조했고 도바 뒤의 기둥도 확실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묵었던 방은 바로 이곳. 객실에선 도쿄 타워가 보인다죠. 이런 이유로 드라마 촬영장으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1박 요금은 7만엔입니다. 그런데 왜 이 호텔일까요? 일단 히로세가 워킹맘으로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빠듯한 시간을 쪼개 미래를 즐기려면 자택과 너무 멀지 않은 것이 중요하겠죠. 히로세는 시부야에 거주하고 있고 평소 오가는 동선 사이에 이 호텔이 있어 알리바이를 꾸미기도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텔은 언론 관계자들 사이에선 난공불락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출입구가 많아 호텔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고 엘리베이터도 여러 대 있으며 지하 주차장에서 프런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객실로 갈 수 있는 구조에 호텔 내에 편의점이 있어 담배 한 갑을 사더라도 밖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호텔 측도 연예인이나 VIP 대응에 익숙해 상부층은 숙박자 전용 키가 없으면 플로어 진입이 불가한 아주 엄중한 보안 체계를 자랑합니다. 이 무렵 히로세는 소속사 사람들과 있을 때마다 우스개처럼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도바는 아이의 현초와 이혼 후 히로세와 재혼을 하겠다고 떠들고 다녔다죠. 문춘이 급습하자 히로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바 슈사쿠는 아는 사람이지만 서로 기혼자이고 그의 가게엔 엄마 친구와 함께 가본 정도일 뿐 호텔에 간 적도 불륜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전 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 도바는 전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죠. 호텔엔 스텝과 묵었습니다. 히로세와는 친한 친구의 느낌 정도. 사이가 좋긴 하지만 재혼할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편안한 고민 상담 상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전화가 다시 연결되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죠. 이제 45세인데 당시 정말 최고의 인기 아이돌이었잖아요. 세상에 많은 남성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오간 건 아닙니다. 불륜은 아니고 그런 걸 정식으로 발표할 일이 생기면 연락드릴 테니 그때 잘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둘 다 완전 부정. 게다가 상당히 당당한 태도였고 도바에게는 여유마저 느껴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편지가 공개되며 불륜이 완전 기정사실화되는데요. 만난 지 한 달째가 되어 도바가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필적 감정까지 마친 상태로 기사가 떴고요. 류코짱 수고 많았어요. 어쩌다 보니 편지도 3번째네요. 익숙해질 법도 한데 그렇지도 않고 매번 두서없고 내용도 없는 글이라 미안해요.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류코짱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는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네요. 아무튼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요. 언제나 내가 류코의 가장 든든한 편이라는 걸 잊지 말아줘요. 항상 고마워요. 오타니. 왜 오타니라는 호칭을 썼을까요?
몇몇 주간지에선 호텔처럼 이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를 가정해 위장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둘의 편지 교환은 한 권의 노트로 교환 일기를 쓰는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이번엔 히로스의 턴. 많은 고마움과 넘쳐나는 사랑을 이 노트에 우리의 시간과 말로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어. 언제나 즐겁게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들여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고 상냥하게 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좋아해. 만약 도바가 히로스의 곡 다이스키를 들어왔다면 이 편지는 진짜 리얼 도떼모 다이스키인 셈이죠. 5월엔 이런 내용을 도바가 적습니다. 이런 꽁냥거림이라니. 둘 다 자녀가 있는 부모이자 기혼자인데 말이죠. 하지만 때론 진짜 연인처럼 싸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화내버려서 미안해. 네 주장을 내가 오히려 역으로 잡아채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해버린 게 좀 이상했지. 심했지 하고 반성 중이야. 그래서 또 슈사코에게 사과하게 해버렸네. 정말 미안해. 서로 가족이 있고 비밀작전처럼 전개해야 하는 금지된 사랑이라면 엇갈리거나 작은 실수만 해도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도바가 먼저 감정 기복이 심한 히로스에를 배려했고 히로스에도 뒤늦게나마 진심 어린 후회를 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그리운 슈사쿠 씨에게 오늘부터 한동안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조금 떨어지게 되었네요. 내 사정이고 우리 집 사정인데 외롭다고 말하는 거 이상하고 제멋대로죠. 그건 저도 정말 잘 알아요. 하지만 외로운 건 외로운 거고 이유나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말이에요. 이제 그런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기를. 당신을 믿고 다시 한번 챌린지 해보겠습니다. 사랑해요. 료코로부터. 여기서 챌린지 스펠링이 틀린 게 깨알 같죠. 자기 노래처럼 히로스의 사랑은 마지대 도떼모였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분모를 늘려간다가 인생의 모토라는 도바는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위험천만한 분모를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언급한 히로스의 에세이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경험은 하나도 없다. 이 분류는 1연계를 그야말로 뒤집어버렸고 도바의 아내와 히로스의 남편 캔들주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히로스의 소속사 후라무는 거의 폭파되다시피 했는데요. 밖에선 연신 언론의 연락과 추궁이 끊이지 않았고 안에선 사장 변호사 히로스에 도바까지 동원된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사태가 정리되긴커녕 둘은 파국이 아닌 사랑을 불태우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하지만 히로스에는 한때 일본의 한 시대를 풍미한 당대 최고의 아이돌이었고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자 더블 불륜 당사자들이 사죄문을 공개합니다. 먼저 띄운 건 도바였습니다. 본인 트위터였는데요. 간추리자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보도 내용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상대 가족 제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행동했습니다. 첫 보도 당시 불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걸 깊이 반성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요리와 마주하겠습니다. 역시 요리밖에 없었습니다. 네, 요리에 대한 방점으로 마무리하는 캐주얼함이 돋보이죠. 직후 히로스에도 친필 사죄문을 공개합니다. 자기 매니저의 인스타로 말입니다. 축약하자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바 씨와의 관계는 기사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제 가족과 새 아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아이들은 미숙한 엄마인 절 이해하고 받아줬습니다. 도바 씨 가족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죄를 깊이 새기고 살겠습니다. 네, 가장 절망했을 남편 캔들준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히로스의 소속사 후라무의 코멘트도 공개됩니다. 히로스의 료코를 무기한 근신 처분할 것이며 진행 중인 작품에 대해선 관계자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대응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오죽하면 충격 특종 1보로부터 딱 2주 후 히로스의 남편 캔들준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本日はお集まり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キャンドル・ジュンです。まずはじめに私の妻広末涼子が多くの方々にご迷惑をおかけしてしまい大変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 그렇게 준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입니다. 最初にまず皆さんとまた皆さんのその先にいる主張されるのか拝見するのか皆さんにお伝えしたいことの一番は妻広末涼子が育児放棄をしたことは今まで一度もありません。私にとっても良き妻ですし何よりも子供たちにとって最高の母であり最も頑張る素敵な女性です。 불륜한 아내를 좋은 아내, 멋진 여성으로 표현하는 캔들준. 그런데 표정은 쓸쓸하죠. 앉아서 본격적으로 이어갑니다. 自分が妻と出会った頃その時の彼女は心が不安定でその後の結婚してからの良き妻であり良き母である彼女とは180度違う人物でした。当時の長男は
大人の男たちがママに近づいたらすごい形相で殴ったり蹴ったりするような子でした。その長男と向き合わなければと思って彼女と結婚させてもらいました。 피 안 섞인 히로세의 장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家族は本当に幸せでした。ですが当時事務所の社長は彼女とのツーショットを出すことは禁止です。家族のことを語るも禁止です。そういうルールを約束してくださいと言いました。 자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とにかく見た目も普通の人とは違いますし、うさんくさいだろうし、入れ墨も入っているし、ピアスも入っているし、マイナスだらけだということは自分でも認識していました。ですから極力彼女の事務所や彼女の家族たちが望むことを叶えられるようにそう努めました。キャンドル・ジュンは東京の夜にしか生きていませんでした。夜の街でさまざまな方たちと出会い、夜の街を照らすことが仕事の主でもありました。でも結婚してからは夜の街にも近づかないようにしよう、夜の仕事も断るようにしよう。お酒はその以前から飲んでいませんでしたが、とにかくあることないことを書かれても子供たちに迷惑がかかるからいろんなことを変えてみました。自分自身に誠実であろうと思って灯すべき時に灯すべき場所で灯そうと、そんな仕事をしてきたつもりでした。 자신의 외모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 자신이 어떤 사상을 가진 인간인지를 조금이라도 이해시키기 위해 몇 마디를 깔아두는데요.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도 반핵 반전을 위해서도 슬픔이 일어난 곳이라면 캔들주는 어디든 달려가 불을 밝혀왔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네요. 彼女が急変してしまう理由は、彼女が憧れだった芸能界に若くして入り、そういった強烈な出来事が真面目で優等生だった彼女も全部なんとか頑張って受け止めよう、求められることに応えようと必死になっていった先に心が壊れてしま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彼女はいつもメイクなんかしないし、美容だなんだってことも何も気にかけず、ひたすらに家事のことをしたり、子供たちの学校行事や子供の友人たちのお母さんたちとの仕事なんかに没頭していて、メイクだとか香水なんか全然つけないんです。でも過度なプレッシャーがかかったりだとか、不条理なことに出くわしたりとか、そうなってしまうと濃い化粧をして派手な格好をして眠ることができず、常に何かを書いていなければ心が収まらず、誰かに連絡をしたり表変してしまうんです。 히로세가 끊임없이 뭔가를 쓴다는 대목에서 편지가 떠오릅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주목할 만한 뭔가 뼈있는 말들이 나옵니다. 結婚してから何度かそう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自分が結婚してからにはもうそんなことはないだろうと思っていましたが、何度かあった際も 이번 것만이 아니다. 彼女が気晴らしにって言うんだったら朝までカラオケ付き合うよとか、飲みに行くのも付き合うよって、なるべく一人にしない方がいいからって、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自分の友人にも家族にも誰にも言わず自分の中に留めてきました。家にも自分の電話にもメールにも会社にもうちのお店にもスタッフにもあらゆる脅迫電話や脅迫ファックスや手紙がずっと来ていました。かつてラブホーハイスというイベントを2011年の1月に渋谷で開催した際は、渋谷警察署に私の殺害予告が入り、2、30名の私服警官が来て、今すぐイベントをやめろとも言われました。様々にやってきたカミソリの刃や拳銃の弾や脅迫文などが代々木警察に出して相談しましたが、犯人が誰であるかというところまで追及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캔들주는 자신을 버리고 사실상 히로세 료코의 남편으로 살아왔고 그게 결코 쉽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最近ではアナログな形とは違い、メールや SNS などに匿名での様々な誹謗中傷が送られてきます。 이렇듯 미디어와 대중들의 공격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 다음 대목이 좀 가슴 아픈데요. 自分が被害者だということを言うつもりはありません。なんで今日こういう時間を持ったかというと、次男や長女は長男と自分が血がつながってないということはまだ知りませんでした。何も悪いことをしていないうちの子供たちはどうやって外を歩けばいいんでしょうか。 이미 히로세와는 헤어짐을 각오하고 있고 캔들준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아이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どうか今の日本のメディアの皆さん、芸能界の皆さん、テレビ局の皆さん、新聞社の皆さん、ネットでメディアを持っている方々、自分を匿名のままで意見を言う皆さん、考えてみてほしいんです。 준의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자택에도 기자들이 들이닥쳐 집 밖으로 나가질 못해
2달 동안 학교를 못 갔다죠. 今自分や相手の子供たちは自分と自分の妻のせいで、妻の不倫相手のせいでとんでもない被害者になっています。皆さんだけのせいとは思いません。自分がもっと早く彼女を止めていればよかった。もっと早く鳥羽氏の自宅に行っていればよかった。メディアよりも先に止めることができていればこんなことにはならなかった。自分にも責任があります。 그리고 자신이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どうかこれだけさらけ出してもなおそれが止まらないのであれば、それを理由に次は私が命を絶とうと思います。心ない誹謗中傷や匿名での言葉からいじめを受け亡くなったという人がたくさんいます。人が死んでしまったら途端にメディアの人たちは心の相談はっていうものばかり出して、なぜその人が死んだかってところは追求しませんよね。だから今この時間に説明しました。 대본 하나 없이 흔한 쪽지 하나 보지 않고 수없이 많은 카메라 앞에서 밝히는 자기 심경. 얼마나 많은 억하심정이 쌓여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턴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각 언론사에서 나와 면대면으로 질문을 하고 즉답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今回この会見というのは広末さん自身もご存知のことですか？伝えていません。彼女からはその時にも離婚してほしいと言われていましたが、その理由はって言ったら夜中に電話するの怒るからって、それがきっかけで彼女が夜家を出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彼女が話があると言って子供たちがママが毎晩大変だから心配していると、あなたが出てってくれれば私が子供たちと一緒に寝れるから、あなたがいるから私が寝れないんだって言うから、でもその時私はあなたが今大変な状況なんだから家にいないで一人にな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言ったら、子供たちはどうするのって、子供たちに聞いてみるって言って離婚の話とかまだ何もしていないのに、みんながいるリビングに行き、パパとママは離婚するけどどっちと暮らしたいって言い始め、長男や次男はママのこと守んなきゃっていうこともあるからママといるよって、末っ子はただ泣くばかりで、その時にどこか自分の心が崩壊してしまい、自分はアトリエや事務所で寝泊まりをするっていう日々でした。 보도되기 이전에 이미 불륜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엔 ある程度 히로스에와 도바의 편지에 대해선 SOS じゃないかなとも思いました。自分自身を制御できない彼女が普通の精神でしますか、派手な格好して行きますか。 그리고 중요한 한마디가 또 나옵니다. 以前にもありましたが、相手方が彼女が異常だと思ってとどまってくれる人だったと思います。もう相手方と示談にした話ですので、詳しくは語れませんが、一回は自分も彼女のそういう LINE を見て相手を確認して、彼女に分からないように相手のところに行き決着をつけたこともありました。 주는 도바와 매듭을 어떻게 지으려 했고 도바의 대응은 무엇이었을까요? まず相手方の奥さん家族がいる場所を探して謝りに行かなければと思い謝りに行きました。文章に変えて投函するというふうな形に変えさせてもらいました。次は当人たちと話さなければと思っていたら、双方から謝罪文がネットで出ていると知りました。彼からは謝罪がないんです、これからは料理に精進しますって締めくくられていたことに対して何とも言えない気持ちになりました。やっぱり彼の謝罪文を見た時に怒りしか浮かばなかったんです。 준은 사과라도 받기 위해 도바를 만나려고 했지만 도바는 한사코 준과의 만남을 피했다고 합니다. 답변도 오로지 메일이나 자기 직원을 통한 성의 없는 형태였다죠. 도바에 대한 그의 심경은 ないです。今言ったことが全てですので、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것이냐 라는 물음엔 許すっていうこと以前に誤解を生むかもしれませんが、彼女が暴走してしまったのは自分のせい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から、許すとかそういうことではないんです。 네, 여기까지 보셨다면 캔들준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도 이 더블 불륜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도 대부분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엔 이런 준을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지금 일본 대중은 대체로 결국 이 사람이 옳았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멋진 남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시간 40분에 달하는 이 기자회견을 다 보고 나니 연예인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진심으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전했던 사례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던 댓글 중에 인상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첫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미지였는데 사실은 가장 괜찮은 희귀한 예. 동시에 도바의 불성실하고 진심이 결여된 대응도 가늠할 수 있는 회견이었죠. 기자회견 없음, 노코멘트 패턴을 이어간 히로세의 대응도 여전했습니다. 어떻게든 가족을 회복하려는 준의 소망도 그녀에게 닿지 않았죠. 다만 히로세는 문춘 측에 연락을 해서 몇 가지 심경을 밝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속사 후라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계속 배신을 당했고 이전 기사에 대한 답변도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회사를 배신하고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후라무의 이노우에 사장과 계속 일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일할 생각이 없고 이노우에 사장이 아니라면 이 업계를 떠날 듯합니다. 지금 신뢰하진 못하지만 그대로 동지 같은 존재니까요. 소속사 사장을 신뢰하지 못한다. 히로스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까 긴급회의라는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히로스의, 도바, 이노우에 사장, 그리고 변호사가 첫 기사가 터지자마자 회의를 가졌는데요. 비대면으로도 여러 차례 이뤄진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첫 보도 후 히로스에와 도바는 둘 다 따로 이혼하고 재혼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2. 즉시 불륜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것. 3. 히로스에는 남편과 관계 불가능, 생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인들에게 토로해왔다. 4. 이노우에 사장은 다음 기사가 나오면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 5. 히로스에와 도바는 캔들준과 이노우에 사장이 짜고 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네, 이렇게 붕 떠있다가 급류 같은 후속 보도와 비판 여론에 두 사람은 급히 사과문을 게재할 수밖에 없었고 캔들준이 혼자 걸어나가 무려 1시간 40분의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전혀 예상이 없던 일. 게다가 준은 행복했던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다 라는 멘트를 남겼으니 도바와 히로스에가 즉시 불륜을 인정하고 이혼 뒤 재혼을 한다는 플랜은 물 건너간 것이죠. 도바의 입장은 과거에 그녀가 불륜을 저질렀어도 상관없다. 내가 지켜주겠다 였습니다. 히로스에도 도바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떻게든 두 사람이 재혼해도 그건 가정과 아이들에게 반하는 일이니 각자의 앞날을 위해서도 이미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히로스에는 이노우에 사장을 원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여성 자신 프라임을 통해 이번엔 캔들준을 고발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정확히 기자회견으로부터 8일 뒤였는데요. 일부 매체는 캔들준을 성인이라고까지 부르는 와중에 터진 내용이라 단번에 주목을 받습니다. 고발의 출처는 캔들준의 회사 스태프였다가 소속 아티스트가 된 익명의 한 남자. 그의 말은 이랬습니다. 회견 자체가 거짓스럽게 느껴졌어요. 기자를 무대 위로 불러들여 자기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항상 그런 식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죠. 네, 기자회견에서 캔들준은 지진재해, 언론보도 행태 등 여러 이야기를 꺼냈고 아이들과 가족을 감싸며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24살 때 회사 알바로 들어가서 직원이었다가 30살의 아티스트로 독립했습니다. 36살 때까지는 그 사람 일을 도왔고요. 거의 10년 이상 관계가 있었죠. 전 회사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했고 결혼식엔 캔들준 씨, 히로스에 료코 씨가 모두 참석해줬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새로 입사한 여성과 불륜 관계가 되었고 당시 아내가 캔들준 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죠. 그래서 캔들준 씨가 가나가와현 아치기에 있는 작업실로 절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머리채를 붙잡히고 끌려다니며 수십 대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드럼통에 제 얼굴을 가까이 댔고요. 그는 내 여자에게 손댔지. 걘 내 여자야. 월급 한 푼 없이 제 지역에 갈 수 있겠냐? 머리는 왜 안 밀었냐? 이러면서 현장에서 바로 삭발당했고 그는 제 머리카락을 드럼통에 태웠습니다. 전 전치 2개월의 중상을 입었고 이후에도 협박성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만 다른 직원에겐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관계를 맺은 여성도 저와 만나기 전 캔들준과 불륜 관계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 여성은 20대 중반으로 49세인 캔들준과는 나이차가 많이 났죠. 사실 그 여성은 현재 제 아내입니다. 어질어질하죠. 캔들준도 불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은 이 직원과도 불륜을 저질렀고 결국 이 직원과 캔들준의 불륜녀는 결혼 상대가 되었다는 것. 이 기사의 캔들준은 그 직원과 결혼한 사람도 전 직원이었고 사실을 알려줘서 추궁 과정에서 손을 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불륜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여자다 라는 발언에 대해선 노코멘트. 폭놀란 직원은 자기도 불륜을 저질렀지만 히로스에가 너무 일방적 비난을 받는 것을 보고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죠. 이 건에 대한 일본 대중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이전에 캔들준이 보여준 평화주의적 이미지와 상반된 기사 내용에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죠.
일부 언론은 캔들준의 회사 내에서 파워하라, 갑질이 상시 있어 왔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나 법적 조치는 없었으며 피해자 증언 및 캔들준의 손을 댔다는 인정으로 이 사건은 일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캔들준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그는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전히 제 지역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곧 설명하게 될 히로스의 얼마 전 폭행 사건으로 다시금 캔들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는 최근 4월 13일에 있었던 행사를 인스타로 알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다양한 취재 의뢰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성인이라는 표현은 취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보기보다 나쁜 사람입니다. 예전 기자회견 때 전하고 싶었던 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옛날 사람이지만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캔들준이 기자회견 중간에 짚어나갔던 포인트, 히로스의 료코의 불륜의 역사입니다. 때는 2014년 2월 여성 세븐의 보도로 알려진 건 히로스의 료코와 배우 사토 타케루, 히로스에는 당시 33세, 사토는 24세, 히로스에는 12cm 하이힐에 망사 스타킹을 신고 사토의 자택을 방문했고 다음날 아침 사토가 소속사 차량에 타면 2분 뒤 히로스에가 뒷문으로 빠져나왔다죠. 둘은 NHK 대하 드라마인 료마전에서 만났고 촬영 때 친해진 사람들끼리 친목으로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히로스의 소속사 후라무는 보도를 사실 무근이라며 완전 부정, 사토 타케루의 소속사 어뮤즈는 드라마에서 만난 존경하는 선배일 뿐이라고 일축. 그러나 역시 이때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 참석한 인물은 캔들준, 후라무의 이노우에 사장, 사토 타케루, 사토의 소속사 어뮤즈 담당자, 이렇게 사자대면이었는데요. 여기서 사토는 캔들준에게 직접 히로스에와의 불륜을 사죄했고 이후 히로스에도 남편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죠. 그리고 이노우에 사장 주도와의 비공개 약속을 했고 사토 측으로부터 캔들준에게 위로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히로스에와 도바가 이노우에 사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이 일에서도 기인합니다. 그래서 도바는 이노우에 사장이 캔들준과 짜고 사토 타케루로부터 돈을 받았다 라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녔다죠. 하지만 이렇게 비공개 합의를 했고 각자가 부인한 뒤 추가 입장 발표가 없어 사실상 불륜은 없었던 일이 되었고 일본 언론은 이 불륜 사건이 히로스에와 사토 모두에게 노 데미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뿐만이 아니었던 것이 문제였죠. 이노우에 사장의 측근의 증언에 따르면 또 한 건의 다른 불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대는 배우 성아, 본명은 조성아로 81년생인 제1한국인 3세입니다. 도쿄대 연극 동아리 출신으로 현재도 연극계에서 여러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며 활약하는 현역인데요. NHK 아침 드라마 맞상, 대하 드라마 가마쿠라 도노의 13인 등에서 조연으로 활약한 바 있고 두 사람이 만난 계기는 2012년에 함께했던 연극 나에게 불의 전차를이었습니다. 포스터로 알 수 있듯 쿠사나기 찌요시가 주연, 그 밖에도 한국 배우 차승원, 히로스의 료코, 카가와 데루유키 등 호화 캐스팅이 화제였고 2012년 11, 12월엔 도쿄 아카사카에서 이듬해 1, 2월엔 한국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이 연극은 일제강점기 조선 땅이 무대였던 것이 특징인데요. 쿠사나기는 조선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 청년 교사, 차승원은 남사당패 우두머리로 둘의 우정이 중심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히로스에는 쿠사나기의 여동생 역, 성아는 히로스에의 소꿉친구 역이라 둘의 접촉점은 확실,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캔들준은 히로스의 불륜에 대해 2년에 한 번 정도 마음의 안정을 잃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일종의 불륜 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토 다케루와의 불륜 보도는 2014년이었고 성아와의 불륜 시기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로 추정되며 이는 공연기간 직후에 해당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요. 성아가 과거 2006년에 자기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블로그로 밝힌 적이 있으며 상대는 극단의 여성 멤버였다는 거. 심지어 결혼 당시 임신한 상태였죠. 2010년 2월엔 팬들과 Q&A를 했고 둘째가 태어난 사실을 밝힙니다. 2018년에도 블로그에 아이들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 이 역시 도바 때와 같은 더블 불륜. 2019년 9월엔 성아가 블로그에 여행자의 노래라는 제목의 글을 하나 올리는데요. 여기서 인상적인 대목을 축약하자면 우린 함께 가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상상하는 것뿐. 당신을 다시 만나면 우리 생을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누구일까요? 성아는 블로그에서 꽤 감정적이고 시적인 글을 종종 써왔고 누구를 향해 쓴 것인지 모를 추상적인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기만 하면 외간 남자에게 러브레터를 썼다는 히로스에, 둘에게는 자기 감정을 글로 써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캔들준은 성아와도 만나 매듭을 지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성아의 아내는 남편과 히로스의 불륜을 알고 있었는지 이혼을 했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카라타 에리카를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배우 히가시대 마사히로와 3년에 이르는 불륜 사랑이 발각되어 1년 반 정도 배우 일을 쉬었고, 80년대 일본 여자 프로레슬링계를 그린 드라마 극악여왕에서 엄청난 양의 프로레슬링 훈련과 몸 만들기, 진짜 머리를 전부 밀어버리는 패기로 투혼을 불살랐고, 당시 반응은 매우 뜨거웠죠. 어쨌거나 복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는데요. 불륜 스캔들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카라타 에리카의 소속사는 어디일까요? 히로세 료코와 같은 후라무입니다. 그래서 두 배우의 이미지 관리나 스캔들 대응에 있어 유사한 전략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첫째, 활동 일시 중단을 선언하고, 둘째, 기자회견은 하지 않으며, 셋째, 대중들의 기억에서 흐릿해질 무렵 슬며시 작품으로 복귀,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두 배우에겐 엇갈린 명암이 존재합니다. 일단 카라타는 사건 이후 회사에서 이탈하지 않고 오로지 근신에 돌입, 회사 잡일을 하며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극악여왕 오디션 현장에선 소속사 사장님이 날 버리지 않고 바라봐 주셨습니다 라고 밝혔고, 이 모습을 본 작품 감독까지 카라타를 맹렬히 푸시해 다른 스태프들도 이견이 없어 결국 섭외가 되었는데요. 그녀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였던 극악여왕 촬영장엔 반드시 후라무의 이노우에 사장과 매니저가 동행했고, 최선을 다해 주변 정리와 그녀의 복귀를 도왔습니다만, 한창 촬영 중이던 2023년 6월 히로세의 불륜이 터지며 다시 한번 불운이 덮치게 됩니다. 하필이면 카라타의 현장 매니저마저 히로세의 수석 매니저 겸직이었기에 이노우에 사장과 매니저 모두 히로세의 불륜 사건 대응에 쫓기게 된 것이죠. 히가시대 불륜 사건 당시 카라타를 지킨 건 다름 아닌 이노우에 사장이었다 라는 예능 관계자의 발언이 흘러나오며, 카라타의 불륜 사건 또한 다시금 들춰졌고, 소속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또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토다 에리카, 아리무라 카스미 등 주역급을 잇따라 배출하고 요시오카 리호도 타 사무소에서 이적시켜 오로지 여배우만으로 1연계 굴지의 위용을 자랑하는 소속사 후라무. 이 회사의 진정한 공로자는 회사 창설 때부터 이노우에 사장과 함께해온 히로세였습니다. 서로 시작점이 같을 뿐만 아니라 히로세 아니면 지금의 후라무는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둘 다 치명적 불륜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후라무에서 2014년부터 연예 활동을 시작한 카라타 에리카는 아리무라 카스미를 키운 담당자가 데려와 이 아이는 무조건 뜬다 라고 해서 받게 된 케이스로 오히려 회사에서 감싸고 버티고 반성의 나날을 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히로세는 불륜 사건 이후 2월 16일을 기점으로 약 26년간 소속되어 있던 후라무와의 전속 계약을 종료하고 퇴사했으며 반성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캔들준의 기자회견에서 약 한 달 뒤인 7월 23일 히로세는 이혼 서류를 제출합니다. 2017년 여름 히로세는 자기 명의로 2억 엔이 넘는 저택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둘째 아들 초등학교가 도보권이고, 장남도 거길 졸업해 부속 중학교로 진학, 4살 된 딸도 그 계열 유치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건 후 아이들과 호텔 생활을 하던 히로세가 7월 17일에 집으로 돌아갔고, 캔들준은 교체하듯 16일에 집을 비웁니다. 18일은 히로세의 43살 생일. 그날 캔들준이 먼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내죠. 히로세는 완강히 같이 살고 싶다는 준의 의사를 거부, 빠른 이혼 진행을 원했고 결국 준도 포기합니다. 서류 제출 후 2일 뒤 캔들준은 6천자에 이르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간추리자면 1. 아이들을 면회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는 포기, 이혼에 동의. 2. 이혼 협상이 길어지면서 자녀들과 소통이 어려웠고 차라리 모든 조건을 포기하고 끝내기로 함. 3. 도바에겐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고 금전적 보상으로도 상처 치유가 어려우니 이 역시 신속히 정리하고 1000만엔 정도의 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기로 결정. 네, 이 성명이 독특한 건 양육비 언급이 없다는 건데요. 히로세는 양육비는 제시받은 적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다. 어차피 지급할 능력도 없을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히로세는 자기 입장도 준에게 건넸지만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고,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 상황 공개는 룰 위반이라 삭제를 요청했지만 준 측에선 답이 없었다죠. 여기까지가 딱 더블 불륜 50일간의 타임라인입니다. 이후 도바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이미 캔들준의 기자회견 직후 홀로 문춘에 찾아가 심경을 밝혔는데요. 본인이 히로세를 먼저 좋아했고 센다이 대학 체육학부 졸업 후 초등학교 임시교사가 되었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인 아내와 만나 7년을 사귀고 결혼했으며, 갑자기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도 아내는 강한 지지를 해줬다죠. 그렇게 아오야마와 에비스의 레스토랑에서 5년간 무급 견습으로 있다가 시작한 것이 미슐랭 원스타 시오였습니다. 도바는 요리계의 상식을 뒤집었고 자기 삶의 상식도 뒤집었죠.
그 결과 몇 년치 일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분점 제한이 왔지만 그 역시 전부 철회. 히로세와는 달리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자녀 면회권 등 난항이 거듭되다 아내가 친권을 갖기로 하고 그해 11월 이혼이 성립됩니다. 자신이 대표인 레스토랑 그룹 CEO와 마케팅 회사 시즈루의 대표직에서도 사임했으며 여러 식품 기업들과의 협업 계약은 해지되었고 NHK 오늘의 요리를 비롯 방송 프로그램도 전면 중단, 지자체 홍보 대사직에서도 물러났으며 일거의 업계에서 페이드아웃됩니다. 그 와중에 히로세와는 계속 라이너로 대화를 하고 있고 과거의 불륜도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도바는 완전 진심이었는데요. 지금은 나가노현 북부 오타리무라에서 140년 된 고택을 리노베이션해 불륜 사건 직후인 7월 1일부터 오픈한 시오의 자매점 레스토랑 나가노를 운영 중입니다. 인기 런치 메뉴 연어 정식은 3,000엔이고 디너엔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코스 요리를 선보이며 좌석은 16개에 주 4일 영업인데도 성업 중인데요. 이후로도 해외 셰프들, 이를테면 하와이의 유명 셰프 크리스 카지오카로부터 협업 의뢰가 들어오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2024년 4월부터는 메이지 진구마에역 근처 도쿄플라자 하라주쿠에 신감각 패밀리 레스토랑 파미레스를 개업합니다. 역시 시오 브랜드에서 파생된 레스토랑이며 적당한 가격과 맛, 그것에 준하는 미들급 평점 100석에 달하는 규모로 영업 중이며 12월 1일 운영 중이던 프렌치 레스토랑을 시오 아오야마로 리뉴얼한 후 12월 9일엔 X를 통해 주방 업무에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라고 선언. 올해 1월 1일부턴 더블 불륜 직후 사임했던 시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도 복귀했습니다. 나가노도 현지 기업과 협력해 곧 소바집으로 새롭게 재오픈할 예정이라죠. 그러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약 36,000명 감소했으며 2025년 3월부터 채널명을 원래대로 돌리고 활동을 재개했지만 조회수와 반응은 이전보다 확실히 저조합니다. 도바에게 아낌없는 충고를 남긴 지인이 있었다는데요. 그건 바로 몇 해 전 공중 화장실 불륜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안자슈의 와타베 캔이었습니다. 와타베는 도바에게 앞으로 삼가 조심하라는 멘트를 남겼다죠. 와타베는 오랫동안 맛집 탐방 프로그램을 해왔고 도바와의 인연은 방송을 하다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요리계 일각에선 도바의 실력과 창의성을 인정하며 복귀를 응원하지만 무엇보다 신뢰감을 잃었다는 것이 절대 다수의 중론. 이전과 같은 명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도바가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아도 결사적으로 지켜낸 게 있다면 그건 히로세일 겁니다. 2024년 1월 1일 스포니치 아넥스의 보도에 따르면 함께하고 싶다, 서로의 타이밍이 맞을 때 2024년 내로 결혼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로세와 도바 두 사람에게 서로만 있다면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죠. 한편 이혼 발표 일주일 후 히로세는 토이프들과 사이베리안을 한 마리씩 입양하고 캔들 준과의 기억이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사를 합니다. 친구를 통해서 밝힌 심경은 소속사가 날 잘라도 상관없다. 이제 여배우 일엔 아무 미련도 없고 연예계도 싫다였습니다. 그러나 히로세는 후라모에서 나오자마자 기세 좋게 개인 소속사 RH를 설립, 인스타도 새롭게 개설해 현재 팔로워는 11.8만입니다. 산뜻한 리스타트는 패션 화보로 시작합니다. 히로세는 여러 크고 작은 매체 촬영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2024년 4월 17일엔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패션 전시회 게스트로 등장. 지금까지도 뭔가 패션 아이콘의 이미지를 흡수하고 있죠. 私の女優広末涼子のイメージとは真逆. 5월엔 사이타마의 한 소박 가게에서 도바와의 데이트 특종이 터지며 둘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9월엔 히로세가 피처링을 한 나이트 템포의 신곡 딥브레스가 발매되었는데요. 도바에게 보낸 교환 일기에도 23년 5월 9일 이 곡을 레코딩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1월엔 기타 큐슈 국제영화제 오프닝 세레모니에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北九州まで足を運ぶことがなかったので、本当に呼んでいただけて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とっても楽しみにしてたので、この台風名と思って悔しい。思いっきり今日明日明後日と一緒にこの北九州国際映画祭を楽しみましょう。 12월 9일, 19일과 20일엔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유명 라이브 클럽 코튼클럽에서 25년 만에 솔로 라이브 베스트데이 에버를 개최했습니다. 이곳은 뉴욕의 전설적인 재즈클럽 코튼클럽의 이름을 따서 설립되었고 일본 뮤지션들에겐 블루노트와 더불어 동경의 무대입니다. 이곳에서 25년 만에 펼치는 히로세의 공연은 전석 지정석으로 요금은 12,800엔이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히로세의 팬클럽 뉴필드의 연회비는 1,584엔, 3개월 플랜은 2,940엔이니 12개월은 10% 할인이죠. 히로세와 동등한 NHK 드라마 주연급 동시대 출생 여배우들을 꼽자면 시바사키 코우는 연회비 4,800엔,
요네쿠라 료코는 5,500엔, 우치다 리오는 6,600엔 선으로 히로스에만 유독 높은데요. 히로스의 측은 진정한 팬들만 가입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회비를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영상 작품과 광고 오퍼는 제로가 됐지만 본인의 시작점인 화보와 음악으로 회귀한 전략, 사방에서 온갖 난리가 나도 성명문 한 장을 낼 뿐 곧바로 새 출발을 하며 도바와의 관계도 이어가는 히로세의 행보는 한 일본 미디어의 말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물회파다운 흐름이었죠. 그리고 히로세의 유아독존 세계관이 계속되고 있던 그때 과연 재기가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의 희대의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지게 되는데요. 広末容疑者は昨日夕方、新東名掛川パーキングエリア付近のトンネルで追突事故を起こし TV에서 용의자라고 불린 차량 추돌, 폭행, 가택수색 사건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더블 불륜 사건으로부터 1년 반, 히로세의 도바와의 사랑은 물밑에서 진행형, 새 회사도 시작해서 바라던 이미지를 구축 중이었죠. 힘들 때 기댈 곳은 어딜까요? 바로 고향 고치현입니다. 히로세는 올해 초 고치의 기업가가 모인 이벤트에 등장했고 여기서 슬럼프가 있을 때 대처 방법을 묻자 이렇게 대답하죠. スランプとかうまくいかない時にしがみつかない、そこでやりたくない仕事をするとか、何か自分の生き方を変えるとか、なんかこう塗り替えてしまうのではなくて、私も一度引いてみて客観視してみて、一度なんなら手放してみて諦めてみて、そこからリスタートする勇気みたいなものはすごく大事だなと思っていますね。 2월 12일엔 민방 로컬인 테레비 고치에서 히로세 료코의 고치에서 하고 싶은 10가지 라는 특집이 방영. 2월 16일엔 고치 료마 마라톤 2025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합니다. 高知の美味しい食べ物や飲み物など、高知の魅力がたっぷり詰まった高知龍馬マラソン、私広末も応援しています。フィニッシュ会場で待ちゆきね。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이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고요. 그 밖에도 위성 민방 BS12에선 일본의 빈집이 늘어가는 사회 문제를 토론하는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 사실상 본격 복귀에 시동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장 바라는 건 배우업이었고 역시나 히로세답게 벌써 1연계에선 이미 드라마나 영화, 무대극 등 여러 제안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당장이라도 연예계를 관두고 싶다던 히로세는 작년 8월 고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심을 밝힙니다. 엄마로서의 삶과 여배우로서의 일이 제 인생의 양쪽 바퀴라고 생각해요. 연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그 바람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집니다. 3월 28일 후지TV 계열 테레비 니신 입본에 더 공동텐에 출연. 약 2년 만에 지상파 출연으로 복귀에 초석을 다지더니 보란듯이 다음날 드라마 복귀 예측 기사가 나갔고 같은 날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 2025 대항개창에 출연해 가수 활동도 재개합니다. 여기서 히로스에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다이스키를 열창. 총 13곡이나 라이브로 소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던 올해 4월 8일 시즈오카현 시마다에 있는 시마다 종합의료센터에서 간호사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히로스에는 그 자리에서 상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죠. 폭행으로부터 5시간 전인 7일 밤 6시 50분경 가케가와시의 신토메이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차선 위에 아와가타케 터널, 나라현에서 영화 촬영을 마치고 도쿄 자택으로 귀가하던 히로세는 하마마스시 상행선에 있는 휴게소 네오파사에 들렀습니다. 이곳은 음식 시설면에서 손꼽히는 복합 공간으로 음악을 테마로 하고 있는데요. 그건 하마마스가 야마하, 가와이 등 악기 제조사들의 제작 본거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내엔 악기 모양이나 음악 관련 장식물들이 설치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때부터 히로세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히로세 료코예요 라며 외치거나 가게 점원에게 어깨 동무를 하고 모르는 남성 3명을 갑자기 껴안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으며 휴게소 내에서 케라는 발음으로 고음의 비명을 반복적으로 질렀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있었죠. 여기서 히로스에는 그때까지 운전하던 자칭 매니저 대신 매니저가 아끼는 차량인 지프 체로키의 운전대를 잡습니다. 히로스에는 운전을 꽤 좋아하는 편이고 일하는 상대를 굉장히 배려하는 타입, 허리 통증이 있는 매니저를 대신하겠다는 그런 맥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로스에가 운전하는 차량은 휴게소를 출발, 약 50km 지점을 달리던 중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대형 트레일러에 돌진해 차량이 대파되는 사고를 일으키고 맙니다.
사방에 흩어진 차량 파편이 충돌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5월 4일 시조카 현경의 발표에 따르면 차량과 충돌 전 이미 터널 측벽에 2번이나 충돌, 세 번째 트레일러 뒤를 치고 2번이나 더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전 충돌이 많았음에도 달리는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는 건 상당한 속도였다는 의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 난폭한 사고였습니다. 현장엔 브레이크가 걸린 타이어 자국이 전혀 없었고 아주 긴 구간 동안 차량 잔해가 흩어져 있었죠. 차량을 보면 에어백이 확실히 전개되어 있지만 전면부는 완전히 파손되어 사실상 전손 처리 수준. 그러나 히로스에는 타박상, 매니저는 골절상, 트레일러 운전자도 경상으로 끝났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었죠. 히로스의 이상 증상은 사고 현장에서도 목격됩니다. 차에서 나온 히로스에는 서거나 앉거나 갑자기 걷기도 했고 주행 중인 차선 쪽으로 뛰어들려 하는 등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죠. 덧붙이자면 히로스에가 소유한 차량은 테슬라 모델 3로 아이들을 태우고 장을 보거나 개인 스케줄을 소화할 땐 이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3차선이라 직후 전면 통제, 저녁 7시 18분부터 새벽 2시 41분까지 현장 수습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전 0시 20분 병원으로 옮겨진 히로스에가 치료를 기다리던 중 병원 내를 배회한다든지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병원 내에서 계속 움직이는 히로스에를 37세의 여성 간호사가 제지하려 하자 간호사의 왼쪽 다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팔을 핥히는 등 폭행을 가해 경상을 입혀 새벽 1시경 병원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이 히로스에를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해당 지역 교통사고 관련 사건 관할권을 갖고 있는 시즈오카 현경 가케가와서에서 상황을 체크 후 장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마마스 니시서로 이송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신분을 묻자 그녀는 배우인 히로스의 료코입니다 라고 대답. 당시 운전면허증이나 마이넘버 카드,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이 사고 차량에 남겨져 있던 탓에 경찰은 자칭 히로스의 료코 용의자 라고 발표했고 이후 확실히 신원이 밝혀지면서 뉴스에선 자칭이 빠지게 됐죠. 広末容疑者は昨日夕方、新東名掛川パーキングエリア付近のトンネルで追突事故を起こし 하마마스 니시서로 이송된 히로스에는 얌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사고 직후부터 시작된 이상행동, 병원에서의 강한 흥분 상태, 경찰서 난동 등 여러 의심 정황을 포착해 소변 검출을 통한 알코올 및 약물 검사를 요청했으나 히로스에는 제대로 앉아있지도 않고 계속 절규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극심한 착란 상태 속에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여 강제 체열 영장을 발부받아 검사를 진행, 이후 보호실로 연행됩니다. 약물 검사 결과는 음성. 그래도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다음 날인 4월 8일 오후 히로스에 측은 공식 홈피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축약하자면 일시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진 결과 의료 관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일시적 패닉 상태. 전 소속사인 후라모 관계자는 히로스에는 일과 가사 육아에 늘 지쳐 있었다. 잠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를 몰아붙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캔들 주는 그건 병이야 라고 말했고 후라모의 이노우에 사장도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다. 그럴 때마다 히로스에는 왜 나를 환자 취급하냐, 맨날 이상하다고만 하고 난 전혀 아프지 않아 라고 받아쳤다죠. 그 전조 증상은 3월에도 발견됩니다. 3월 6일 오전 6시 49분 팬클럽 그룹 채팅방에 나타난 히로스에는 습관처럼 아이들 도시락을 싸다가 팬들과 채팅을 시작했는데 여기서만 잠깐 푸념해도 될까요? 라며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 오늘 오전 미팅에서 상대에게 다소 힘든 말을 해야 해서 슬프고 우울,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다 라는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사고 직전 나라현에서 촬영했던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오노쿠리. 오노쿠리는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로 주제는 골수 기증을 통한 생명의 연결과 희망, 즉 최루성 드라마 장르로 70대 유명 여배우와 전 자니즈 출신 배우 등이 조연으로 출연하는 데다 히로스에는 간만에 복귀작이니 열의를 보입니다. 그러나 촬영 전부터 문제가 생기죠. 문춘에선 처음 오퍼를 받은 감독이 이전 도발을 1년 이상 밀착 취재한 다큐 시오 100년간 이어질 가게의 시작의 프로듀서 아이라고 밝혔고 아이로 시작하는 이름은 프로듀서 이시하라 히로유키입니다. 이 감독 아이와 히로스에는 시작부터 견해차를 보였고 촬영 직전 돌연 아이에서 베테랑 감독인 M으로 교체가 되는데요. 이 M 감독이 누구라고 밝혀진 적은 없지만 이니셜 M, 베테랑급에 최근 10년간 활동이 없었고 의견 충돌이 잦고 까다로운 연출 스타일을 가졌다면 모토이로 가츠유키를 꼽을 수도 있겠습니다. 춤추는 대수사선으로 입지를 굳힌 베테랑이고 경력과 개성, 의견 충돌 방식이 유사하거든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추측성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금 거론된 이름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미쓰이시 후지로 감독인데요. 한국에선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저도 그나마 본 영화라면 이토 준지 원작의 호러, 토미의 리플레이만 있을 뿐입니다만 2000년대 인디 영화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당시엔 실력파로 꼽히기도 했고 각본가로는 썬댄스, NHK 국제영상작가상에서 세미파이널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이후 산케이 신문과 스포츠 니폰, 뉴스포스트 세븐의 현장 스태프의 말을 인용한 보도들, 그 밖에 여러 가지 정황상 일본 네티즌들은 감독 M을 미쓰이시 후지로로 굳혀갔고 스포니치의 4월 10일 보도에선 아예 감독의 이름을 딱 찍어서 언급, 확정이 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히로세이는 M 감독의 연출 방식에 강한 위화감을 느꼈고 M의 고집도 보통이 아니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3월 25일 의상 피팅 때도 감독의 선택에 납득을 하지 못했다죠. 게다가 육아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히로세이는 영화 제작 사전에 숙박 없음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지만 도쿄에서 촬영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나라시의 협조를 받아 현지에서 묵으며 긴 시간을 촬영하는 등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라시 지역관광 홍보 인스타 게시물로 오노쿠리의 엑스트라를 모집하기도 했었죠. 그나마 코튼클럽과 대만 공연이 잠깐 위안이 되었을 뿐 4월 5일 나라시 촬영 현장에선 히로세이와 M 감독 사이에 격한 논쟁이 벌어져 감독이 돌연 때려치겠다고 선언. 결국 프로듀서가 중재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고 일단락됩니다. 사고 당일 오전 중에 나라를 떠날 예정이었던 히로세이는 촬영장에 들려 엑스트라와 어울리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고 오후에 도쿄로 출발. 심지어 평소엔 하지 않던 장거리 운전대를 잡으면서 결국 사고가 일어나고 만 것이죠. 더블 불륜, 무기한 자숙 처분, 이혼, 퇴사, 홀로서기, 영화 섭외까지의 타임라인. 그러나 거대한 갈등의 무게가 히로세의 정신 붕괴 스위치를 눌러버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4월 9일엔 히로세이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경찰이 48시간 이내에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고 검찰은 송치 후 24시간 내에 구류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류는 한국에선 구속, 다만 일본에선 인질사법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구류 기간 중 자백을 제대로 받아내는 경향이 있죠. 한국보다 구류 비율도 높고요. 검찰의 구류 판단은 히로세이가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이상행동을 보인 것을 근거로 합니다. 4월 10일 시조카 현경은 히로세이의 도쿄 세타가야구 자택을 압수수색합니다. 혐의는 위험운전 치상이었습니다만 사고 당시 복용한 약물이 있다면 그 종류와 복용량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집에 관련 자료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특히 3월 6일 팬들과의 그룹 채팅에서 그만두고 싶다는 푸념 아래 일단 모두 약 컴플리트 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건 대체로 시판 약이었고 경찰은 1시간 반 동안의 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이 담긴 푸른 플라스틱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으나 집에서도 딱히 불법성 약물 증거 자료는 나오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정밀 약물 검사를 진행하나 체내에서 불법 약물이나 수면제 등이 검출된 바는 없습니다. 4월 16일 오전 5시 56분 검찰은 히로세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석방합니다. 6시 21분에 히로세이는 침착함을 내세운 검은색 복장으로 경찰서 입구로 나와 보도진에게 약 3초간 고개를 숙인 뒤 그녀를 데리러 온 알파드 차량에 탑승해 체포 8일 만에 도쿄로 이동합니다. 차 뒷면에 타임즈 카쉐어 스티커가 붙어 있어 렌트카나 카쉐어링 차량일 가능성이 높았고요.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석방 직후 차량에 탑승해 지었던 바로 이 웃음이었습니다. 긴장으로부터 해방과 안도가 있었을 것. 마중 온 사람과 대화 중에 웃을 수도 있다. 너도 8일간 구류되어 봐라. 저 정도면 누구라도 미소가 터질 듯.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애니까 애초에. 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도대체 왜 웃는 거냐? 경찰서 앞에선 묘한 표정을 짓더니 차를 탄 순간 변화 속도 매우 빠름. 엄연히 폭행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 반성의 기색은 몇 초 만에 사라졌다. 최소한 경찰서를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진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 대형 소속사면 이런 대응은 안 하지. 이제 복귀는 무리, 수요는 없다. 저게 차 안에 있는 사람과 같이 웃는 거라면 주위 인간관계도 재검토가 필요함 등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좌석에 2명의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요. 신원을 감추기 위해 둘 다 선글라스를 쓴 다소 거친 외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치 사카이 노리코가 약물 사용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날 때 그녀를 태우러 온 두 남자를 떠오르게 했거든요. 처음엔 도대체 누구냐며 인터넷이 소란스러웠지만 결국 밝혀지기로 이 두 남자는 도바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자청해서 도바가 보냈고 구류 중에도 히로세의 옷가지를 챙기려는 모친을 경찰서까지 데려가고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모친이 타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고요. 히로세를 태운 알파드는 도쿄 인근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7시 10분경 소속사는 사과문을 공개하죠. 성실히 조사 및 검사에 협조했고 약물에 대해선 일절 관여한 바 없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진단을 받고 회복에 힘쓸 예정. 사실 구류는 4월 1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히로세이가 점차 침착해졌고 폭행 피해 간호사와의 면담도 이뤄져 현장에서 사과하면서 상황이 진정되어 며칠 앞당겨진 것입니다. 한편 사고 당시 차에 동승하고 있던 매니저는 히로세이와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져 폭행 사건 현장엔 없었는데 미묘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니저라고 자칭한 남성 A입니다. 개인 소속사를 연 히로세이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이 매니지먼트도 프로듀스도 모두 스스로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왜 갑자기 매니저가 튀어나왔나 의심을 받았죠. 4월 8일자 뉴포스7의 기사에서 이 남자의 정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예기획사 관계자에 따르면 매니지먼트나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회사를 복수 경영하는 남성 A는 과거 대형 예능 프로덕션 소속이었고 여배우부터 VTuber까지 폭넓게 프로듀스를 하고 있다. 히로세의 독립 직후부터 그녀를 지지하는 어디까지나 업무적인 동료 관계다 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4월 9일 주간 문춘은 올해 1월 30일 수수께끼의 장신 남성과 히로세의 저녁 식사 목격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 그가 히로세의 자칭 매니저이고 지금도 논이나 미즈하라 키코 등의 화보 디렉팅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여배우들의 매니지먼트를 돕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문춘 측은 이 남자와 A는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것이죠. 여부를 떠나 다시 A라는 한 인물로 돌아와 보면 히로세의 공식 홈피엔 업무 제안이나 문의 창구가 따로 있으며 이 모든 내용을 히로세 본인이 직접 확인한다죠. 메일도 전부 본인이 체크하고 업무 판단도 전부 스스로 결정. 실질적으로 사장 역할을 굉장히 바쁘게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업계 후문에 따르면 A가 히로세와 본격적으로 행동을 같이 한 건 2024년 여름부터로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지속적인 서포트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의심한 것은 과연 이런 업무 영역에서의 만남만 있었겠느냐라는 거. 그럴 법도 한 것이 사고 전후로 A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은 집요한 구석이 있지만 템포가 좀 독특한데요. 잘게 쳐서 후속 보도를 여러 번 내는 경향이 짙습니다. 한 번에 수렴될 수 있는 정보도 조금씩 적당히 말이죠. 그래서 뭔가 해소되는 측면이 부족합니다만 그런 전제를 깔고 보더라도 좀 이상하리 많지 A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히로세가 폭력 사건을 일으킨 시마다 시립종합의료센터는 병상만 약 500개 정도 되는 시즈오카현 중부의 핵심 의료기관이고 심지어 2차 구급 지정병원입니다. 중증도가 중간 이상인 응급환자를 24시간 체제로 수용 및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의미인데요. 지역재해 거점 병원이기도 할 만큼 대규모 종합병원인데 왜 굳이 A는 자기만 따로 다른 병원에 갔을까요? 알려지는 정보라곤 A가 히로세이는 아무 잘못 없다며 감싸고 있다라는 것 정도. 게다가 A의 얼굴 이미지 한 장 나오지 않습니다. 프라이데이 주간문춘 플래시를 비롯 수많은 매체들의 십자포와 같은 기사 속에서 A만 호련히 사라진 것이죠. 아까 스포니치 아넥스의 2024년 1월 1일자 기사로 도바 슈샤쿠가 말한 결혼에 대해 떠올려 보면 뭔가가 느껴집니다.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재혼 이야기는 1도 없었거든요. 실은 이 보도로부터 9일 후 여성 자신이 도바의 주변인 탐문 취재를 해 도바에게서 불안한 심정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도바는 친한 미디어 관계자에게 그녀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했다죠. 물론 2024년 5월 5일 히로세와 그녀의 아이 2명이 중식당에서 도바의 생일을 축하해 줬고 식사 후엔 도바만이 마치 아빠처럼 아이들과 게임센터에서 놀아주고 있었다는데요. 벌써 가족 같은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재혼을 언급한 때로부터 딱 1년 뒤인 2025년 1월 2일 토스포가 히로세의 지인의 증언을 공개하는데요. 히로세는 도바와 결혼하고 싶다기보단 어쨌든 전 남편과의 이혼을 하고 싶었다. 그 희망이 이루어졌으니 곧 재혼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독립해서 속히 일에 복귀하고 싶은 히로세에게 재혼은 선택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히로세와 A의 관계가 우리가 아는 익숙한 시나리오로 전개될지도 모르지만 더블 불륜 사건 이후로도 히로세는 나를 어둠에서 구해준 사람이라며 도바를 지인들에게 소개했고 그 관계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미묘한 이유 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캔들준의 기자회견 때에 2년에 한 번 정도 여러 일로 그녀의 마음의 안정이 무너졌다 라는 발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년 간격 총 3번의 불륜에 이번 교통사고와 폭력 상해 사건까지 역시 또 폭주 2년 간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5월 3일 히로세 측은 2개의 진단 결과를 발표합니다. 양극성 감정장애와 갑상선 항진증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상해 사건과 본인의 치료를 위해 연예 활동은 무기한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과거 더블 불륜 사건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이 걸린 광고는 총 4건, 그 밖에도 여러 프로젝트가 캔슬되며 억 단위의 손해가 발생해
부채 상환을 위해 활동을 무리해서 재개했다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인지 후라무 시절이었다면 거절했을 오퍼를 거의 다 받아 업무량도 늘었던 찰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젠 활동도 재혼도 쉽사리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히로스에는 차와 운전을 다 좋아했습니다. 실은 소속사 RH를 따로 설립한 건 불륜 이후가 아닌 2021년이었습니다. 회사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업무를 해나갈 생각으로 치요다구의 자동차 회관 빌딩에 첫 사무실을 열었죠. 2023년에 도심 오피스 거리로 이전을 했다지만 사무실을 자동차 회관이라니 이 정도로 차를 좋아하나 싶을 정도로 당시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이번엔 그 좋아하는 차를 운전하다 차량 추돌, 폭행, 가택수색 사건으로 이어져 인생 일대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업계에선 우등생 타입보다 뭔가 자기만의 버릇이 있고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사람이 배우로서는 좋은 맛을 내며 이런 배우가 감독이나 PD의 선택을 받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게다가 업계엔 한 시대를 풍미한 전국구 아이돌인 히로스의 팬이 워낙 많습니다. 그때부터 좋아했던 팬들이 지금은 40, 50대가 되어 결정권을 갖게 됐고 이들도 청년 시절 동경했던 히로스에와 한 번쯤 일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무리 불륜 콤보가 터져도 영화나 드라마의 오퍼가 식을 줄 모르고 들어왔던 것이 바로 그 증거. 그들의 작은 꿈과 히로스에가 품고 있는 마력이 지금까지 그녀를 스캔들의 어파에서 건져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늘 애양심을 내세웠던 히로스의 고향 고체현의 주민들로부터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뉴스로 흘러나왔고 영화 오노쿠리는 제작 중단이 됐습니다. 이에 촬영에 협조하던 관계자들은 쇼크를 하는데요. 히로스에로서도 비밀, 연애사진 등 대부분의 주연작들이 남성 배우와의 공동 주연 형태였고 오노쿠리 같은 원톱 주연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번엔 폭행의 체포로 사회적 무리와 공권력의 매코음함까지 더해졌으니 기용 리스크는 대폭 상승했고 후라무 같은 대형 소속사의 방패막이도 없고 멘탈 상태를 보장할 수도 없게 되니 아쿠아일로가 되겠죠. 남자가 됐든 차가 됐든 다이스케의 대가는 뼈아프네요. 하지만 히로스의 료코 스캔들의 역사는 이제 막 중반부에 왔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때 미래 꿈을, 18세의 연예계 데뷔, 20세의 레코드 대상, 22세의 영화상, 100세에는 미소라 히바리처럼 장례식이라며 4컷 만화에 그렸던 히로스의 료코가 3컷부터 4컷 사이의 불륜 이혼 체포는 예측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만 4컷의 100살까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연계의 사건 전개와 보도 특성상 여러 후속 보도들을 정리 및 취합, 나름의 방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취재하고 스크립트나 영상 제작 과정을 거치며 사건으로부터 다소 시간이 흐르더라도 좀 더 면밀하고 밀도 있게 컨텐츠를 만들어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회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움직이고 있는 일본의 연예계에서도 히로스의 료코의 스캔들은 유독 타임라인이 길고 사건의 연계성도 있죠. 그래서 히로스의 세월을 보면 일본 사회의 단면마저 어려움풋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즐기셨길 바라며 청순파 아이돌에서 수많은 경험을 거쳐 투명감 있는 이상적인 엄마의 이미지로 재탄생한 그녀가 이제 또 어떤 색과 모양의 그 해적을 그려나갈지 기대가 된다는 말을 끝으로 이번 순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특집 김육회 K였습니다.